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항고소송과 경정청구 관계를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해서 저번 강의 시간 때 알아봤습니다만 이제는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조문이 굉장히 많죠, 조항이. 이거에 관한 개별적 설명은 좀 또 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신고, 결정, 경정에서 과세표준세액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뭡니까? 자, 토지매매 거래가 있음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매겼어요. 또 증여가 있음을 전제로 해서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그 다음 증권거래가 있음을 전제로 해서 증권거래세가 부과가 됐어요. 자, 이런 거래나 행위가 있었는데 그에 관한 민사 등 소송에서 그것이 무효가 됐다 또는 해제가 돼서 소멸됐다 라는 등으로 판결에서 선언이 되는 겁니다. 즉 분명히 그러한 양도나 매매가 있음으로 해서 전제로 해서 양도소득세가 매겨졌는데 관련 민사소송에서 그 양도가 무효인 걸로 판결로 확정돼 버렸어요. 자, 그러면 지구상에서 해당 양도는 이제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세금을 매긴 거에 대한 전제가 흔들렸죠. 깎아줘야 돼요. 없애줘야 돼요. 자, 이럴 때 후발적 경정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대표적 사유가 되는 겁니다. 또나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 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 변경시키는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이 있는 경우, 일반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차명으로 사업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떤 음식점을 A라는 사람 이름으로 했다고 신고를 했어요. 사업자 등록 중에도 A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A한테 종합소득세, 즉 음식점 매출을 누락했다고 A한테 세금을 매겼어요. 종합소득세 2천만 원. 근데 이 A가 다투다 보니까 뭐라 했냐면, 아유 조사관님 사실은 전 바지고요 B예요. B 불러봤더니 B가 저기 맞대요. 그러면 이 종합소득세는 이제 B한테 돌려야 되겠죠. 즉 종합소득세 과세 물건인 그 음식점 소득이 B한테 돌아가는, 그죠? 돌아가게 해서 이 사람한테 세금을 매겼다면 이제 A한테는 그 소득이 귀속되지 않는 거죠. 그럼 A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깎아줘야 되는 거죠. 없애줘야 되는 거죠. 근데 B한테만 과세 처분을 하고 A는 그대로 내비둬요. 이럴 때 A가 나서서 아니 그 문제가 된 소득 지금 B로 네가 귀속시켰다지 않느냐, 그러면 나는 바꿔줘야 되지 라고 할 때 하는 거 바로 후발적 경정 청구이죠. 그런 것들이죠. 국제 조세 같은 경우에는 조세 조약에 따라 상호 협의를 해서 당초의 조세 사항을 변경합니다. 그럴 때 당초 걸 바꿨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당초 세금도 바꿔줘야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득의 귀속을 제3자한테 바꿨을 때 당초의 소득자에 대해서 경정을 해줘라 라는 문제였고, 네 번째는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하여 그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에 과세기간에 대해서 최초의 신고나 또는 경정한 내용이 당초 세법상 금액보다도 많아지게 될 때, 말이 복잡합니다만 기간 귀속을 달리할 때예요. 자, 2000X1년도와 2000X 빵년도가 있는데 2000X 두 개의 비용을 합쳐보면 100은 맞아요. 그런데 2000X1년, X0년도에는 100이라는 비용을 계산했고 X1년도에는 빵원이라는 비용을 계산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X0년도에 100원 비용 아니야 라고 과세관청이 그걸 전제로 세금을 매겼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비용은 X1년도에 나간 거죠. 그러면 X1년도에 나간 걸로 하게 되면 X1년도에 해당 비용이 들어가서 당초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은 그만큼 작아졌어야 될 텐데 이걸 고려 안 하고 많이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깎아달라고 하는 거죠. 즉 X0년도와 X1년도에 나는 100 들어가고 빵 들어가고 했는데 과세관청에 돌려놨으면 딴 게 더 많아지게 된 거죠. 소득이. 그걸 줄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공평한 거죠. 그죠? 당연한 거죠. 소득의 귀속을 바꾸면 다른 것이 엉뚱하게 되는 것이고, 비용이나 소득의 기간 귀속을 달리하면 다른 기간이 뻥튀기 된 거니까 그걸 조절해달라,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 최초 신고 결정 경정의 과세표준세 계산 근거가 된 거래 행위의 효력과 관계되는 허가 처분이 취소되는 것. 예를 들어서 토지 매매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는 허가가 있어야만 토지 매매가 유효입니다. 따라서 어떤 토지 매매 계약이 있었고 토지 거래 허가가 있었어요.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 양도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됐다라고 판결이 나면 당초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전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후발적 경정 청구를 인정한다. 그런 취지의 사유이고, 이번에는 계약은 서로 다툼이 없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토지거래 허가가 이 사람들이 사수를 부려서 기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밝혀졌습니다. 자, 그러면 관할 토지거래 허가권을 갖고 있는 행정청이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것을 취소하겠죠. 자, 토지거래 허가 처분을 취소하면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토지매매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죠. 이거와 똑같잖아요, 구조가. 자, 그렇다면 당초 토지매매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의 전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때 어떻습니까? 다시 돌아가서 세금을 없애달라 또는 깎아달라라고 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 사유가 되는 것이죠. 또 자, 그러한 매매 계약이, 즉 당초에 신고 결정 경정할 때의 표준세 계산 근거된 거래 행위가 그 효력과 관계된 계약이 그 이후에 해제권, 법정 해제권이든 약정 해제권이든 행사에 의해서 해제되거나, 즉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 성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합의 해제, 그 다음에 이때의 취소는요, 취소권 취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의 취소란 말은 없거든요. 불완전한, 좀 이상하죠. 합의 해제. 다만 앞에 뭐라 그랬어요? 법정 해제권이나 약정 해제권의 행사는 법적 권한, 계약상 권한을 행사하는 거니까 그 해제를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지 마음대로 세금 없애려고 지 마음대로 합의 해제하는 거, 이것은 조세채권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가 됐을 때, 그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마치 법정 약정 해제권 행사와 똑같이 봐줘서 이거는 인정해 줍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합의 해제. 다음에 이것은 법정 취소권 취소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약정 취소권이라는 건 없거든요. 법정 취소권. 그리고 약정 취소권이 있으려면 약정 해제권 행사로 약정 해제권으로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취소는 취소권 취소로 보고 있습니다. 민법에 다 나와 있죠. 의사표시 하자 등으로 인한 취소.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당초에 매매 계약이 이제 지구상에 소멸된 거죠. 판결로 없애됐든 근거된 행정처분이 취소가 됐든 계약 자체가 해제가 됐든 세 개의 공이 뭡니까? 처음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전제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최초 신고 결정 경정할 때는 장부나 증거 서류가 압수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거 과세 원칙에 따라서 장부를 가지고 과세표준세액과 표준을 계산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없을 때는 추계 계산을 합니다. 자, 추계 계산하면 나한테 유리할 수도 있지만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후에 그 장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부를 갖고 계산해 봤더니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때 어떻습니까? 야, 다시 근거 과세 원칙에 따라서 다시 계산해 줘 라고 하는 거, 바로 이것이 이러한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가 되는 것이죠. 밑에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가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의 법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각각의 항목별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미 한번 설명이 들었죠? 소송에 대한 판결, 바로 사실관계 전부 내지 효력에 대한 법적 판단입니다. 자, 토지 매매 계약이 있었느냐? 자, 있었는데 그 효과가 유효냐 무효냐에 관한 법적 판단이 그 세금 신고 또는 부가처분 이후에 비로소 달라지는 것, 이때 후발적 경정 청구라고 대표적 사유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조문에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될 때의 의미는 뭐냐?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하여 분쟁이 생기죠. 아까처럼 나 너한테 양도한 바 없어, 내 아들이 위조해서 너한테 넘긴 거지. 생겨. 그에 관한 판결, 이때 판결은 민사, 형사, 행정 다 된다고 보는데 대부분 민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판결에 의해서 다른 것으로 확정될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 민사 판결의 경우에는 기판력이 있어요.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와 객관적 범위가 있죠. 이 사건 쟁점은 이런 A 토지 매매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가 중요한데, 그럼 무효다라고 하면 어느 사람 사이에서는 무효다라고 판결에 명시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있어서는 이제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가 포섭되는 사람에 한해서만 이 판결을 가지고 후발적 경정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 자, 범칙금 대납 서비스라고 하는 변칙적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세를 징수하거나 아니면 법인세가 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된 그런 거래가 있었어요. 그런데 범칙금 대납 서비스는 이것은 뭐 유효가 아니라고 판결이 받았습니다. 따라서 야, 범칙금 대납 서비스가 무효니까 이거의 터잡은 나 부가세 법인세 나 못 내, 돌려줘 라고 했는데 그 판결에 누구누구를 상대로 한 범칙금 대납 서비스가 무효인 거로 판결이 난 건 맞는데, 지금 정작 이 세금을 깎아달라고 하는 너는 거기 원고 아니지 않냐? 너는 그런 판결을 받은 자가 아니야. 따라서 적어도 이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적어도 소득 처분의 부가 처분의 전제가 된 그 행위의 효력이 또는 전부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것이죠. 즉 쉽게 말씀드려서 소송의 당사자로서 다른 판결을 받아야만 그 판결을 들고 이게 접니다, 깎아주세요, 없애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어떠한 사실관계가 있었는데 없는 것으로, 유효했는데 무효인 것으로 판결을 받아오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 사실관계는 똑같은데 거기에 관한 법령 해석, 대법원 판례 변경은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후발적 경정 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후발적 경정 청구는 법정 신고 기한 이후에 세액 산정, 과세표준 산정 기초가 되는 거래나 행위 존재 여부라든가 효과가 소송이라든가 뭐 등으로 달라지는 경우에만 후발적 사유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법령에 대한 해석이 당초의 최초 신고나 또는 부가처분 또는 경정처분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이것만 갖고는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시했습니다. 자, 이것은 한번 사실관계를 보죠. 자, 2014년 1월 16일 날 배임수재죄 등의 범죄 사실로 유죄를 받고 추징 판결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확정이 됐습니다. 7월 달에. 자, 그러니까 추징이 되자마자 또 추징금을 납부했어요. 원래 추징금 다 안 내는데. 왜냐하면 벌금 같은 경우에는 노역장 유치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추징금은 노역장 유치가 없어요. 향후 뭐 도입된다고 하는데, 자, 그래 놓고 그리고 과세관청이 배임수재 금품도 위법소득입니다만 기타 소득으로 봐서 2015년도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예전 시간에 소개드린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어요. 뭐냐? 자, 위법소득도 기타 소득으로서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만 몰수 추징이 되었다면 이것은 당초에 소득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이 없어져서 몰수 추징된 것을, 몰수 추징 사실을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로 삼아서 감액 경정, 없애달라는 경정을 할 수 있다라고 대법원의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이 사람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 이 사람은 배임수재 한 건 맞는데 이미 추징을 당했어요. 근데 세금도 냈어요. 아니, 소득도 없는데 무슨 세금을 내? 라고 경정 청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경정 청구할 때 경주 청구하는 이 세무 대리인들이 똑똑해서 법령 해석의 변경은 제외된다라고 해서 뭐라 했냐면 추징금 납부 사실을 들어서 후발적 경정 청구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재판에서 변호사들이 이것은 추징금 납부 사유로 하면 뭐가 문제냐? 자, 후발적 사유는 안날로부터 3개월이에요. 자, 근데 이 사람 언제 안날입니까? 판결 안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유, 해당 사실, 즉 추징금 납부 사실은 2014년 8월 26일이에요. 따라서 추징금 납부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후발적 경정 청구를 해야 돼요.
따라서 이때는 이미 경정 청구 기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경정 청구 자체가 부적법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그게 아니고요 판사님, 이거 판례 변경을 사유로 한 겁니다 했더니 뭐라 했냐? 야, 아니야, 판례 변경 사유는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가 아니야. 그리고 변호사는 그렇게 주장하지만 실제 청구서 내용을 보면 판례 변경의 말은 없고 추징금 납부 사실을 후발적 사유로 들었던 거야. 자, 그런데 이건 추징금 납부 사실이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는 되지만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경정 청구 자체는 부적법하고, 따라서 거부는 행정처분도 아니고, 따라서 그것을 취소하는 너의 소송은 부적법해서 각하를 해야 돼 라고 판결을 내렸죠. 이것도 좀 중요한 판결입니다만 전반적으로 후발적 경정 청구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판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귀속을 변경하는 결정 또는 경정이에요. 소득 등 과세 물건 귀속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과세기간 귀속 변경이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자, 원고가 B라는 사람으로부터 상가를 임차해서 사진관을 운영하면서 임대료를 주겠죠. 그런데 실제보다도 작은 임대료를 주고받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B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B 입장에서는 임대료 수입이 과소되겠죠. 원고 입장에서는 임대료 지출이 과소하게 신고가 되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세무당국이 이걸 알고 B에 대해서 야, 너 왜 이렇게 임대료 매출 누락했어? 매출 과소 신고를 이유로 B에 대해서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어요. 그러면 원고는 뭡니까? 그러면 나 여기 과거에 임차료 적게 낸 거 다시 이제 다시 임차료를 제대로 평가받아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겠네 라고 해서 후발적 경정 청구를 했습니다. 만약에 통상의 경정 청구 기간 내였다면 통상의 경정 청구를 했겠죠. 근데 이때는 5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라고 우겼습니다. 야, 이거 어차피 내가 낸 임대료 소득 원래는 없는 걸로 하다가 B한테 간 거니 그러면 결국 나한테 있던 걸 얘한테 준 거 아니냐, 이거 소득의 또는 과세 물건의 귀속 변경이다 라고 했는데 그걸 부정했습니다. 이건 웃긴 소리야. 그건 아니고 과소 신고된 B의 임차료 수익 금액을 바로잡은 거에 불과하고 임차료 소득의 귀속을 너로부터 B한테 옮긴 건 아니다. 너는 통상적 경정 청구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적어도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근데 어떡하니? 5년이 지났는데 이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소득 등 과세 물건 귀속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과세기간 귀속의 변경은 항상 세무는 회계를 기반으로 하고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계속기업의 원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기간 귀속의 문제가 됩니다만 전체를 놓고 보면 수입과 비용은 똑같아지는 거죠. 그걸 어떻게 쪼개냐의 문제다 보니까 요 소득을 어디로 넣을 건지, 요 비용을 어디로 넣을 건지에 따라서 각각의 과세 기간별로 법인세나 소득세나 부가세가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 귀속이 바꾸게 되면 하나를 올리면 하나를 내려가게 되고 하나가 내려가면 하나는 올라가야 되는 거죠. 따라서 과세 기간을 구세청이 바꿨다면 다른 기간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후발적 경정 사유가 해당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건 그것이 아니고 법인이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특정 사업연도에 고의로 수익을 과다 계상해요. 또는 손실을 과소 계상해요. 이익을 부풀려요. 왜? 은행 차입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법인세를 과다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식 결산을 했죠. 그러면 이건 이제 상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억울하니까. 이제 대출도 다 땡겼으니까. 증자도 다 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차기 3조 이후부터는 지 마음대로 스스로 수익을 과소 계상하거나 손실을 과다 계산하는 방법으로 나름의 옛날에 있었던 분식 결산을 이제 상쇄시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결국은 그 당시에는 법인세를 과소 신고하겠죠. 그러니까 과세관청이 알았어요. 야, 너 왜 최근에 자꾸 수익을 과소 계상을 해? 그리고 왜 손실을 과다 계상해? 안 돼, 이거. 입금 산입해야 되고 송금 산입이야. 그래서 법인세를 증액시켰습니다. 자, 증액시키다 보니까 내가 과거에 세금 많이 낸 거 억울해서 알아서 줄였는데, 야, 이거 더 이상 과거에 내가 세금 많이 갖다 바친
분식 결산 효과를 이제 상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야 그럼 나 옛날 거도 다시 땡겨줘. 야 이거 어차피 소득이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중요치 않잖아. 여기를 네가 늘렸으니까 과거권 줄여줘 라고 하는 거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무슨 말이냐. 자 그런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의 조치로 인해서 특정 사업연도에 신고한 표준과 세액의 산정기초에 후발적인 변동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느냐? 그건 네가 알아서 한 거다. 자, 정상적인 과세기간의 정리가 아니고 네 맘대로 수익을 누렸다 줬다 한 거기 때문에 나는 네가 잘못한 것을 바로잡은 것 뿐이고 이게 억울하면 통상의 경정청구를 해라. 그러나 예외적인 후발적 사유는 안 된다. 왜 그랬을까요? 5년이 지났으니까. 항상 5년이 지나고 이런 문제가 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너가 통상의 경정청구는 나 모르겠지만 적어도 후발적 경정청구는 안 된다. 똑같죠? 예. 5년이 다 지난 사안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 그 다음 당초 계약의 해제 내지 취소입니다. 해제권, 약정 또는 법정이죠. 취소권, 법정 취소권입니다. 부득이한 합의, 그리고 부득이한 합의 해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후발적 경정 청구 제도는 납세 의무가 성립한 이후에 역시 납세 의무 성립과 확정 개념이 중요한 게 또 나오는 거죠. 일정한 후발적 사유 발생으로 말미암아 산정 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즉 사실관계나 그 법적 효력에 관한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가 그걸 증명해서 세금을 깎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뭡니까?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확대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어요. 자, 회계와 세무 중에서 조금 약간 다른 게 있는데 세법은 권리 확정주의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누구하고 계약을 했어요. 돈을 받기로 했어요. 돈은 나중에 받았더라도 이미 받기로 했고 받을 게 확실하면 그때 소득이 생겨서 이거에 대해서 세금 납부 의무가 생겨버립니다. 이걸 발생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아무리 채권만은 뭐합니까? 돈이 와야죠. 그래서 이때 비록 소득이 생겨도 뭐예요? 미수수익이에요. 외상매출금, 미수금이에요. 받지 못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그 돈이 들어올 때, 현금이 들어올 때 나의 이 소득이 실현되는 거죠. 자, 그런데 세법은 현금이 언제 들어오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실제 그런 권리가 발생했고 확정이 됐으면 그건 네 알아서 하고 너 세금 내, 내부터. 그게 바로 권리 확정주의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미수금이 못 받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 권한이, 이 권리가 없어졌어요. 아파트 분양 계획을 해서 분양금 받을 걸로 봐서 그 부분 부가세, 법인세 다 냈는데 나중에 아파트 분양 계약이 해제가 돼버렸습니다. 분양금 못 받았어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분양대금 소득이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를 세법이 채택하고 있는데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 시기와 소득의 실현 시기, 즉 현금 들어오는 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을 때 과세상 소득이 실현될 때, 즉 현금 받을 때가 아니고 권리가 확정될 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사인할 때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겁니다. 즉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이죠. 사실은 돈 안 줄 수도 있고 분양계약이 해제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해서 미리 과세를 허용하는 것이 권리확정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의 원이 되는 그 분양대금 청구권, 분양대금 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해서 과세 요건이 충족돼서 법인세, 부가세, 납세 의무가 성립했다 하더라도 그런 분양계획이 해지되는 등 일정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결판이 나버렸죠.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 의무는 그 전제를 상실해서, 참 멋있는 말이죠. 당초 성립 납세 의무 전제 상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유능한 변호사는 항상 이런 말들을 잘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랬을 때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봐야 되고, 그렇다면 이러한 분양계약 등의 해제는 국세기금법 시행령에서 말하고 있는 해제권의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된다고 볼 것입니다.
자,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어. 만약에 법인세법이라든가 관련 규정에서 일정한 이런 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 그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못하는 소득금액을 해제권 행사일 또는 합의 해제일 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빼주는 걸로 규정을 했다면 그에 따라야 된다. 또 하나, 자, 기업회계 존중의 원칙이라고 그래서 회계 관행 우선의 원칙이라고 그래서 일정한 상품 판매는 어떻습니까? 맛동산 또는 새우깡 엄청나게 많이 팔렸다가 반품되잖아요. 이렇게 경산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품 판매 계약 등의 해제에 대해서 납세무자가 기업회계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해제일이 속한 연도의 소득금액을 그 해제분에 대해서 까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납부했다고 했다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기업회계 관행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이때는 이른바 계약 해제를 이유로 당초에 성립하였던 납세의 의무를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소급해서는 안 되고 해제일이 속할 때 그때부터 적용해라. 요때 소득을 차감하는 걸로 처리해라. 이것을 전진법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당초에 100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200 소득이 있었어요. 근데 요 200 소득이 발생했는데 요 100의 소득이 요때 해제로 없어졌어요. 그럼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당초에 100을 없애고 여기에 대한 200에 관한 세금 내는 방법이 있고 이 당초에 100은 그대로 내고 다만 100이 해제된 거를 이번에 200에서 빼서 이번에 100에 대한 세금 내는 거 어떻습니까? 둘 다 어쨌든 200에 대한 세금 내는 거잖아요. 똑같다는 거죠. 옛날 걸 없애진 거를 소급법, 지금 걸 없애진 걸 전진법. 근데 회계는 전진법 우선입니다. 그런데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를 놓고 보면 세법은 소급법이 원칙이 돼요. 따라서 자, 이런 사유가 있다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결국 이 분양계약 해제 사건을 봤을 때 그러한 규정도 없었고 요 당시에는 없었고 또한 그 회사가 계약 해제일이 속할 때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 세무 처리한 적은 없었다. 따라서 후발적 경정 청구로 삼아서 법인세 부과처분 100억 원을 취소하라라고 판결이 났죠. 이거 저희가 수행한 거예요. 저희가 이 사건 수행해서 이 판결을 떡 받아냈죠. 그래서 100억 원의 법인세를 한 방에 날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또 재밌는 일이 생겼습니다. 요거는 2012년에 법인세법 시행령이 이렇게 개정되기 이전의 사건이었어요. 청라지구에 아파트가 엄청 분양됐다가 한꺼번에 분양이 해제된 그떤 사건이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이제 열받는 거예요. 이놈들 봐라. 분양계약 실컷해놓고 계약 해제되면 막 그냥 앞에 거 없애버리네. 그래서 법을 바꿨습니다. 정부 입법으로. 이제는 계약 해제를 하게 되면 소급법이 아니라 전입법을 할 거야 라고 법인세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무회의만 거치면 돼요. 바꿔버렸습니다. 자, 좀 말이 어렵습니다만 작업 진행률에 의한 입금 송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 해제로 없어지는 금액은 해약일이 속하는 연도에 입금 송금에 산입한다. 즉 여기서 처리해라. 뭡니까? 전진법을 사용하고 후발적 경정 청구를 사용하지 마라. 이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묘하게 2002년 12년 2월 이전에 분양계약이 발생했는데 아까 그 사건은 요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거니까 저 법리대로 해결을 했죠. 근데 요 사건은 2012년 2월 2일 이전에 분양계약은 났고 요 대통령 시행령이 적용된 이후에 2014년도 정도에 분양계약이 대거 해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봐라 내가 이럴지 알고 이 법을 내가 만든 거야 라고 해서 후발적 경정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후발적 경정 거부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 진행이 되었고 또 하나 이거 말고도 무수히 많은 부가 처분이 있었는데 결국 그 부가 처분을 하나로 정리해서 결국 이 부가 처분 그 이후에 계약 해제가 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위법한 거니까 취소돼야 된다. 이런 소송이 이제 진행이 됐고 결국은 부가 처분 취소 소송 하나만 남게 되었어요. 왜 이걸 잘하느냐? 저희가 했기 때문에 잘하는 거죠. 이것도. 자, 그때도 그래서 이제 구제청이 이랬죠. 야 이거 또 이거 법 개정 이후니까 안 됩니다. 라고 했죠.
근데 대법원이 뭐라고 판단했냐? 야, 그래, 그럴 수도 있겠어. 자, 국세기본법에 말하는 후발적 경정 청구는 납세 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 발생으로 산정기초 변동이 생길 때 그 사실을 증명해서 감액을 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 권리를 확대하는 데 있어. 맞아. 하지만 옛날 판결과 똑같이. 다만 그런데 말이야. 자,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 이게 대거 분양을 했다가 2014년도에 파산으로 망해버렸습니다. 자, 이런 회사 같이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누적이 되어 있거나 사실상 휴업 폐업 상태여서 차감하고 싶어도 차감할 입금이 없어요. 자, 이런 경우에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만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야, 이건 납세자 권리구조에 미흡하다. 제도의 취지에도 미흡하고 형평에도 어긋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후발적 청구 제한하는 이러한 규정은 그 적용 시기를 명시적으로 정하지 있지 않다면 그 규정 시행 이전의 사업연도에 대한 후발적 경정 청구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자, 그런데 항상 법령이 바뀌면 부칙에 어떻게 시행하는 말이 나옵니다. 야, 근데 이 법령 딱 보니까 부칙 1조는 이 시행일에 관해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돼 있고, 자, 좀 어렵습니다만 일반적 적용령과 개별적 적용례가 있어요. 자, 일반적 적용례는 바뀐 법령을 언제부터 적용한다라는 것이고, 개별적 적용례는 특정 조문을 찍어서 이거는 언제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령에는 일반적 적용례만 있어요. 이 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고 하니까 2012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분양계약이 그 이후에 해제됐을 때에 입금해서 빼라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줘버린 겁니다. 특히 너가 말하는 게 맞으려면 이 조문은 그 전에 거에 대해서는 적용해야 된다라고 개별적 적용례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조항에 관해서는 개별적 적용례가 없다. 자, 그런데 이것은 법인세법령이 변경되면서 부가세법도 함께 시행됐는데 부가세법은 좀 다르게 되어 있다. 즉, 부가세법 시행령도 똑같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계약이 해제가 돼서 제한한 용역입이 공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에 부가세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계약 해지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세에서 차감해가지고 때는 수정세금 계산서, 즉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를 발급 사유가 생기는 분부터는 이때 적용해라 라고 개별적 적용률을 두고 있습니다. 즉, 언제 발생한 부가세를 없애느냐는 중요치 않고 하여튼 당해 부가세를 없앨 만한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를 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 해라 라고 개별적 적용례를 명시해버렸습니다. 다르지 않느냐. 따라서 이것은 원칙으로 돌아가서 이 조항은 계약의 해지일과는 관계없이 2012년 1월 이후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관한 후발적 경정 청구에 관해서 적용되는 것이다. 즉 2012년 1월 이후 분양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 해제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에서 조정할 사항이 되는 것이고, 그 이전의 분양계약이 요때 이후에 해제했다 하더라도 그 전에 후발적 경정 청구권을 제한할 수 없다라고 해서 500억 상당의 법인세가 부과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분양계약은 묘하게 저희가 이 법 개정 전과 후 리딩 판결을 한번 해보는 아주 좋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후발적 경정 청구가 좀 확대가 되는 게 있는데요. 먼저 이게 계약 금액의 사후 감액 합의라고 해서 해제권 사유와 똑같이 봅니다. 사업상의 정당한 사유로 당초 금액을 깎아줬다면 정당한 사유로 일부 계약 합의 해지와 똑같죠? 이것은 후발적 경정 청구와 똑같다고 대법원이 봐줬습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해제권 행사가 아니고 부득이한 합의 해제만 인정해준다고 그랬죠? 따라서 이때도 정당한 사유로 감액이 됐다면 판결문은 안 써 있습니다만 계약 일부에 관한 부득이한 합의 해제이기 때문에 봐준다. 똑같다라고 해서 후발적 경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채무자가 회생 파산해버렸어요. 이건 어떻게 되느냐? 자, 못 받을 채권을 상대가 망해가지고 못 받게 되면요, 대손 처리해요. 수익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손 처리해서 비용으로 떱니다. 자, 이렇게 대손금과 같이 일정한 사업소득이 실현되지 못한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라 라고 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없고 납세 의무 성립 후 소득이 원이된 채권이 나한테 그 돈을 줄 채무자가 회생하거나 파산 등으로 회수 현금으로 회수 불능이 되어서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에는, 이때는 시행령 25조 2에 준한 사유로서 사후가 규정한, 즉 기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한다 라고 봐서 경종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즉 배당금에 대한 배당 결의에 따라 미수 배당금 채권이 있었는데 회사가 회생하다가 파산해 버렸어요. 그죠? 배당 소득세 냈지만 배당금 받지 못하는 건 영원히. 그러니까 이때는 깎아줘라, 없애줘라 라고 하는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 끝으로 상속세는 여러분, 아버지 재산에서 아버지 채무를 뺀 나머지에 대해서 상속세가 매겨져야 돼요. 근데 아버지 채무는 아버지 자체 본인의 채무에 돼요. 확정 채무에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자기 채무가 아니고 제3자를 위해서 애매한 연대보증을 썼어요. 연대보증 안 빼줍니다. 왜냐하면 주채무자가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인정 안 해줘요. 자, 그런데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해서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도 않았고 주채무자가 변제 불능의 무자력인지는 있지는 않았어요. 따라서 그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전국적으로 부담해야 되느냐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그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빼주지 않고 상속세를 많이 물렸어요. 자, 근데 그 이후에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주채무자가 변제기가 도래되기 전에도 파산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제 능력 무자력이 됐어요. 따라서 사정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 연대보증을 해주는 해당 채권자가 피상속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연대보증 이행 판결이 확정돼 버렸습니다. 이제는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돈 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판결로 인해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 채무는 상속세 부과처분 당시와는 달리 피상속인이 전국적으로 부담할 확정적 상속 채무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럴 때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판결에 따라서 연대보증 채무가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걸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해서 상속세를 재계산 깎아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복잡한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